예,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혜영 교수입니다. 제가 16대 기업경영학회 회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보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회장님과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심포지움의 주제 발표를 발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님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도진 교수님께서는 미국 켄터키 대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금융감독원에 재학하시다가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이십니다. 이전에 한국회계정보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이 분야에서는 대단한 연구 실적과 두각을 가진 교수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교수님. 제가 오히려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또 교수님 모시고 논문도 썼었는데 오랜만에 또 학회 와서 교수님 모시고 사회자로 모시고 또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사실 모든 답은 이미 회장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 글에 다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게 현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막닫고 있는 위험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바로 저희 한국기업경영학회에 계신 회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자그마한 소견으로 오늘 그와 관련돼서 학회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의 결론은 정도 경영이라 생각을 한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또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학회에서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쓴 논문에서도 거버넌스가 결국은 기업의 재량적 행위를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 벌써 꽤 된 오래전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글자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순간에 같이 부담감과 또 어두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 4달을 연장해서 주변에 있는 제 또래에 있는 50대 초반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게 너무 많은 그 스토리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외에 최근 저희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하단에 있는 환율 급락입니다. 이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요, 나빠지는 기업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투어의 재무제표라는 숫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면 올 9월달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095억입니다. 도저히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숫자의 모습이고요. 그 전에 보시면 한 번도 마이너스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았던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숫자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2011년도에 6천억에서 2020년 3분기에 무려 1조 8천억으로 3배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관련된 영업이익은 6배, 당기순손익은 5배 증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참 불편했던 게
교수님들 선배 교수님들 계신 데서 뭐 후배 교수가 학교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농담 같은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업명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사례로 설명드리면 더 좋을 테지만 조심스러워서 기업명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기업이 아래에 있는 주가 흐름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다 보니까 영끌이라고 해서 모두 그냥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주가 흐름은 첫 번째가 실제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주가 흐름과 옆에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기업은 좀 부정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매출액이 2조였는데 올 9월 달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영업손익은 그나마 1조 1천억에서 1천억으로 무려 10분의 1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를 보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주가 흐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떨어지는 2번과 4번 중에서도요. 2번 같이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사항은 그 주가 흐름이 떨어지는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흥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과 숫자와는 유사하게 같는데요. 이게 어려운 기업의 주가 흐름과 숫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나는지를 재무관리와 회계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반응의 속도나 반응의 태도가 다르다. 굿뉴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달이 되는데요. 배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달 속도가 늦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19가 면역약이 발견이 되고 치료약이 발견된 이후에 기업한테 오히려 더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많은 경영학 교수님들이 계신 것도 이런 이론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선한 기업의 사례를 보시면요. 위에 있는 게 숫자, 회계상 숫자고요. 아래에 있는 검은 선이 현금 흐름인데요. 도산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그 괴리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제 도산한 기업인데요. 이 도산하기 직전 연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800억이 넘는데 영업에서 돈 들어온 거는 1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산하는 그 해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돈 들어온 거는 회원님들께서 잘 보시면 저게 150억이 아니라요 15억입니다. 이 차이를 앞서 이병철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재량의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용어로는 저희 경영학 용어로는 이런 걸 재량적 발생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재량적 발생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나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기업의 내부 리스크, 도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제도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2009 사업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이 2조 원 이상의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계열사까지 확장하는 게 2022년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이 교수님께서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여기 계신 학회원 여러분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토론자로 말씀해 주실 우리 최명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회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저희 교수님들 사회이사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은 과거에는 감사인들이 검토 수준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봤던 걸
감사라는 기준으로 올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고요. 특히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해진 게 현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인데요. 실제 기업 사례입니다. 제가 기업명은 회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 통제하는 관점이 엄청나게 증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에서 말씀해 주신 시스템의 처음부터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관점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거는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과거에는 재무 보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전사 수준 통제부터 전산 일반 통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 기업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판매 대금 지급 보류에 대한 상위권자 승인이 부재한 기업인데 내부 통제를 해봐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상위자가 검토 및 승인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실제 사례는 우리 추부금 대표님이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제가 실제 인터넷에 올린 글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19년에 설립된 모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모기업의 전체 그룹사들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회계 실무자인 저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회계사들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제출을 했고요.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상황을 주변한테 또 한 번 업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기주의 환기 종목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부적정 의견이 생기면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도입을 좀 미뤄달라. 특히 해외 계열사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도입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소위 공정 3법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경영학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정 3법뿐만 아니라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기업에 실제로 어떻게 정착될 수 있고 언제 시행하는 게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기업경영학회 학회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사회의 의견을 주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심포지움의 결과가 아닐까 감히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숨이 차서 원활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출발하셔야 돼서 토론 후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여기 토론하실 분들 중에서 한번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잊어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호텔에서는 12시 30분이 지나면 정심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30분까지는 제가 진행을 끝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미리 환기시켜 드리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발표는 지금처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1인당 맥시멈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제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을 받고 정 교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다음 발표자인 추 대표님이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이신 아트너 컨설팅의 추부금 대표님께서
이 영어로 된 제목이라 제가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인터널 그러니까 내부 감사 제도에 대한 그 레버리지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한테 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제목은 COVID-19 Leveraging Data Analytics in Internal Audit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회계의 그 요새 유행하는 DA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아트너 컨설팅의 추부금 대표라고 합니다. 아까 저는 그 이병철 원장님과 정도진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살짝 좀 귀뜸을 좀 해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원장님 그 교수님이 제가 그 발표 시간이 20분인데 조금 더 5분 더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도 5분 더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그 오늘 이 자리에 잘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원장님과 우리 정도진 교수님의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부감사 쪽에 계속적으로 업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분야가 없던 그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기업화해가지고 컨설팅과 관련 솔루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뭐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병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부 통제의 어떤 결함이나 뭐 부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 그리고 정도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우리나라 금융 감독의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 중에 우리 내부회계 관리가 이제 말 그대로 감사로 상향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감사 기능이 이제는 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통해서 제가 그 레버리징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버리징이라는 이 그 용어를 쓴 이유는 지금 현재 언택트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되면서 감사의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뀌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감사가 기업 내에 발생하는 어떤 내부 통제의 부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ICT의 어떤 확대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은 적절하게 통제를 하거나 적절하게 그것을 검증하는 역량이나 기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삼선 라인에 있는 어떤 내부 감사 쪽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기가 크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내부 감사가 사실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이 내부 감사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런 코비드 19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감사를 운영하는 영위하는 여러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논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내부 감사가 이 코비드 19라는 이 부분에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기업도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많이 그 생태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업무하는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내부 감사가 이제는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버 보안 쪽 말 그대로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IT 그리고 전사적 위험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감사 역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결과는 지금 현재 II 최고 감사인 거기에서 2,500여 명 이상의 감사인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의 그 위치는 독립적인 위치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말 그대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떠한 말 그대로 어떤 유인력을 주어서 거기에 기법을 향상시켜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드에 대해서 이 독립적 조직인 감사에 대한 이러한 제 사견입니다. 이 코비드19는 지금 조직 그다음에 우리의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파이낸스 리스크, 방금 전에 정도진 교수님이 매출이 말 그대로 그 급성장하거나 성장하던 추세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은 급락하는 그러한 유형도 보여주셨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이것은 어떤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등의 재무적 위험을 초래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리스크라는 업무상에 발생해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기치 못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제를 할 때 백조와 관련한 얘기를 합니다. 백조 중에 말 그대로 블랙 스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스완, 그다음에 그레이 스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냥 블랙 스완과 화이트 스완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그 그레이 스완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언젠가는 발생할 것 같으면서도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발생할 리스크.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그러한 이 유사한 그 전염병도 반드시 발생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항상 이제는 상시 준비되는 사태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코비드19 코로나는 조직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직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이 리스크의 유형들을 급격하게 말 그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꿔가고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조직 내의 어떤 기구는 현업 1선 라인에 있는 현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2선 라인에 있는 어떤 품질 관리 조직도 아니고, 3선 라인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담보를 하고 보증행위를 제공하고 경영진한테 의견을 지시하는 감사의 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조직이 경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가 있고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관리, 연속성 여러 가지를 제가 써놨지만, 이 코비드19는 이러한 그 파생되는 위험과 조직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위험들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양한 그 파생되는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독립된 그 조직 위치에 있는 조직, 감사 조직이 이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무 환경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에서 접속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스마트 워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보안성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감사 환경에서 가장 우리가 고려할 사항을 좀 뽑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내부 감사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장 일변도에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 감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 부분이 한참 많이 소외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그 기업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의 어떤 역량, IT 관련 역량,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증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환경, 보건 안전 관련해서 그 사회적 책무, EHS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을 더욱더 우리가 부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 내부에 아까 이병철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보면 부재된 통제,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 식별을 통해서 그 크나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절된 어떤 그 플로우가 있는 것을
누구나가 좀 알아차릴 수 있고 하도록 내부 통제가 자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비드-19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조직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내부 감사 컨설팅을 좀 하고 있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때마다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인들이 지금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프로세스가 말 그대로 사전 준비나 이 단계에서 사후 관리까지 단계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온사이트 말 그대로 이제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플로어가 단축이 되고 통합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감사 활동의 영향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감사 활동을 위해서 감사 업무 범위가 조정이 되거나 축소가 되고 감사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례가 가장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실무에서 보면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부 감사 기능이 우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부 조직의 리스크를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느냐가 지금 감사 조직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질문을 던져놓고 있다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비드-19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방금 전에 보셨지만 감사 단계가 비대면화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사각지대화가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절차 내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고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프로세스나 기법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 되뇌기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 프로세스가 감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사전 준비 나가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 리스크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늘어난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러한 절차 내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다면 지금 이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는 감사 사전 준비를 사무실을 하고 나가가지고 감사 실시를 하고 나가서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감사를 사전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고 결과를 하는 이렇게 통합되는 이러한 말 그대로 감사의 절차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일 정도 감사 사무실에 있었다. 사무실에서 감사했다면 이제는 한 10일 정도를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문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감사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시사점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감사 기능의 어떤 말 그대로 온사이트 감사실에서 어떻게 내가 근무를 하면서 감사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감사의 트랜스포메이션,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역량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여러 교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감사가 오딧 1.0에서 오딧 4.0까지의 어떤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딧 1.0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보이면 말 그대로 대면 감사, 계산기나 말 그대로 수작업을 하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감사죠. 오딧 2.0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 그대로 감사 시스템,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절차를 거기에 태워 가지고 하는 또 엑셀 이걸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감사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딧 3.0과 4.0은 약간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오딧 3.0은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하는 AI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이런
메가트렌드였던 거기에 그 우리가 적용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딧 4.0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상당히 현재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 제가 볼 때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감사는 지금 현재 아직은 오딧 3.0까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내부 감사 기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딧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딧 2.0에서 오딧 4.0을 가려고 한다면, 조직은 4.0을 가려고 하는데 감사가 4.0을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진통이 예상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언택트를 요청하고 있고 화상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한다면 지금 3.0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감사의 품질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크게 되뇌어 보고, 감사의 기능이 말 그대로 선진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법이 역량이 향상이 돼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오딧 그 말 그대로 발생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텐데,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되는 하나의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오딧 4.0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오딧 2.0 시대를 우리가 내부 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그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드리븐 컬처, 데이터 오딧 드리븐 컬처. 말 그대로 감사가 이제는 데이터 감사, 오딧을 데이터 감사 기반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문화가 확장하고 있고 증대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데이터 드리븐 오딧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인공지능과 말 그대로 어떤 이 머신러닝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적정한 리스크를 도출할 것이냐, 이게 바로 외국은 그 오딧 4.0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딧 2.0에 있다는 거죠. 지금 닥터 레디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그 사례를 보면 말 그대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리스크를 식별해서 주기로 말 그대로 계속 추출을 하면서 감사인이 그 리스크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고 크나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이 사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내부 감사가 이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 감사 쪽으로 시급히 빨리 그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그 벽을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더 흐름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RPA라는 거죠. 로보틱스, 그죠? 로보틱스라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감사 중에 아까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사전 준비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전 준비를 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3주가 걸립니다. 보통 3주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서 그 증빙을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의 단축이 되면 3주가 단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엄청나게 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 증대가 올라가는 거죠. 감사에는 이러한 그 나머지 남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좀 더 가치 부가적이고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다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감사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RPA라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 부분이 지금 감사 쪽에서 사전 준비 단계에 지금 현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PwC 뭐라 그러냐면 감사 작업의 45%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축소된 45%는 감사인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 이병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통제에 어느 부분이 빈 곳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RPA가 지금 현재 모든 어떤 그 감사 업무의 절차에 있어서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통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분 남았는데요. 데이터 드리븐 오딧 그 컬처라는 것이 내부 감사에서 지금 어떻게 설문 결과라든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코로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내부 감사가 이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오딧 2.0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내부회계 관리를 감사로 올렸다고 한다면 감사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거에 대해 의견을 점검을 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영진이 점검한 것을 어디로 갑니까?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아줘야 됩니다. 현재도 각각 기관들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것 없이 이 내부회계 관리가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보증을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감사에서 말 그대로 독립된 입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역량과 기법과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OD 2.0 시대에 과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내부 감사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이런 전문가, 감사 전문가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이사회의 시슈2 임원의 탑 리스크 이슈 중에 데이터 분석, 이 빅데이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사이트 감사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내부회계에 대해서 어떤 그 점검이 아닌 감사의 어떤 그 향상된 이 부분에 적정한 의견을 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분 남았습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 요인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마인드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말 그대로 이 데이터 어널리스트를 통해서 내부 감사가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주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